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1권, 그 중에서도 리디아 로고스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켄다울레스라는 왕과 규게스라는 경호원이 빚어낸 침실의 비극이 어떻게 제국의 흥망을 결정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 왕비의 냉철한 침묵이 어떻게 500년 왕조를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서사 개요입니다. 먼저 헤로도토스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리디아 왕국이 왜 이 책의 출발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서양 문학과 역사학의 근간을 이루는 텍스트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과 페르시아 제국 간의 거대한 문명 충돌, 즉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기원과 전개를 탐구한 책이죠. 헤로도토스는 서문에서 자신의 탐구, 즉 히스토리아의 목적을 세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 인간의 위대한 업적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히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그리스인과 바바리안, 즉 비그리스인 양측의 경이로운 행적에 영광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셋째, 무엇보다 이들이 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시적인 기획의 첫 단추를 채우는 서사적 출발점이 바로 제1권 클리오에 배치된 리디아 로고스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나 그리스 본토가 아닌 소아시아 서안에 위치한 리디아 왕국을 첫 번째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대륙에서 최초로 그리스인들을 예속시키고 공물을 바치게 한 권력의 부상과 몰락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디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현재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 즉 소아시아 서안에 위치한 리디아는 동방 제국과 그리스 문명을 잇는 지리적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세계가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폴리스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리디아는 사르디스를 수도로 삼아 강력한 상업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팍톨루스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사금이 리디아의 막대한 부의 원천이었죠. 이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풍요는 리디아를 고대 세계의 핵심 강대국으로 만든 동시에 훗날 제국의 탐욕과 오만이 싹트는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리디아의 역사는 크게 세 왕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오니아 왕조입니다. 전설적인 시대로 마네스와 아티스 왕 등이 통치하던 리디아의 기원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스스로를 리디아인이 아닌 마이오니아인으로 불렀습니다. 훗날 아티스의 아들 리두스가 민족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 리디아로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헤라클레이드 왕조입니다. 영웅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무려 505년간 22세대에 걸쳐 통치한 장기 왕조죠. 이 왕조는 마지막 왕 켄다울레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습니다. 세 번째는 메름나드 왕조입니다. 규게스에 의해 개창된 왕조로 리디아 제국의 전성기와 멸망을 함께한 왕조입니다. 규게스부터 크로이소스에 이르기까지 리디아의 가장 찬란하고도 비극적인 역사가 이 왕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리디아의 왕조 계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오니아 왕조의 아티스 왕 시절 18년에 걸친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백성들은 이 기근을 견디기 위해 주사위나 공놀이 같은 각종 게임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게임 발명가가 리디아인이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죠. 결국 기근이 해소되지 않자 인구의 절반이 아들 티르세누스의 인도 아래 이탈리아로 이주했고 이들이 바로 에트루리아인의 기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헤라클레이드 왕조는 505년간 지속되었으나 마지막 왕 켄다울레스의 관음증 사건으로 막을 내립니다. 메름나드 왕조는 규게스가 왕위를 찬탈하고 델포이 신탁의 승인을 얻으면서 시작됩니다. 알리아테스 왕 대에 리디아 최초의 금화를 발행하고 킴메리아인을 축출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는 그리스 도시들을 예속시키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제2부 구조 및 인물 분석입니다. 켄다울레스 규게스 왕비의 삼각관계, 그 치밀한 심리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에피소드를 시선의 강요, 수치심의 각성, 필연적 협박, 피해 정당화라는 4단계로 구조화하여 전개합니다. 헤라클레이드 왕조의 기원에 대해 헤로도토스는 헤라클레스와 이아르다누스의 노예 소녀 사이에서 혈통이 시작되었다고 서술합니다.
그러나 위 아폴로도로스나 리디아의 크산토스 같은 다른 고대 문헌들은 리디아의 여왕 옴팔레를 기원으로 지목합니다. 옴팔레와 헤라클레스의 신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신화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강인한 남성 영웅 헤라클레스가 여성의 복장을 하고 방적을 하는 한편 여왕 옴팔레는 헤라클레스의 무기와 사자 가죽을 두르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 신화적 서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이드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켄다울레스 왕비의 이야기에서도 여성이 수동적 피해자가 아닌 압도적인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옴팔레의 신화와 켄다울레스 왕비의 행동은 리디아 왕실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성역할의 전복이라는 일관된 주제의식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켄다울레스의 오만, 즉 휴브리스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켄다울레스 왕의 비정상적인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깊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눈이 멀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망상적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소유한 아름다움을 혼자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이를 객관화하고 입증받으려는 치명적인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경호원이자 국정의 조언자인 규게스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귀는 눈보다 믿음직하지 못하다. 즉, 내 말만 듣지 말고 직접 눈으로 왕비의 아름다움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왜곡된 에로스, 그리고 시각적 지배를 통해 권력을 확인하려는 오만의 발로입니다. 그는 침실 문 뒤에 규게스를 숨겨 왕비의 나체를 몰래 보게 하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웁니다. 사적이고 신성해야 할 침실의 영역을 스스로 침해하는 이 순간 켄다울레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헤로도토스가 포착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시선의 권력입니다. 켄다울레스는 시각적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청각으로 듣는 칭찬, 즉 로고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 즉 옵시스만을 진실로 간주하는 그의 태도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각적 통제의 욕망은 곧 자신의 파멸을 부르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규게스는 처음부터 이 관음의 주체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옷을 벗는 것은 곧 수치심을 벗어던지는 것이라는 고대의 격언을 인용하며 인간은 마땅히 자기 자신의 것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간청합니다. 규게스의 이 저항은 그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한계를 지키려 노력하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강제 앞에 그는 결국 원치 않는 관음의 주체가 되어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켄다울레스의 계획이 실행되는 이 장면에서 헤로도토스는 중요한 문화적 맥락을 짚어줍니다. 그는 서술 도중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리디아인을 비롯한 바바리안들에게는 남자라 할지라도 벌거벗은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이 극심한 수치로 여겨진다.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8세기 이후 남성의 나체 스포츠가 당연시되었고 스파르타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 앞에서 나체로 운동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국가제다 석권에서도 조롱 섞인 언급으로 등장할 만큼 그리스인들에게는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바바리안 문화에서 의복은 개인의 사회적 명예, 존엄성, 그리고 성적 배타성을 상징하는 절대적인 방어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켄다울레스가 왕비의 나체를 타인에게 노출시킨 것은 단순한 관음증적 일탈을 넘어 그녀의 정치적 권위와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강탈한 심각한 폭력 행위였습니다. 여자가 옷을 벗는 것은 곧 수치심을 벗어던지는 것이다. 이 헤로도토스가 인용한 격언 하나가 이후 모든 사건의 도덕적 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왕비가 규게스를 발견하는 장면에서 헤로도토스의 서술은 더욱 탁월해집니다. 왕비는 방을 빠져나가는 규게스의 뒷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경비병을 부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 음모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간파하고 완벽한 침묵을 지킵니다. 이 침묵은 공포나 절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징벌의 칼날을 벼리는 고도의 통제력과 이성적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현대학자 조신 블록이나 캐롤린 드왈드가 지적하듯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종종 제약된 상황을 창조적으로 조작하여 남성들을 압도하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를 전사하게 만든 마사게타이의 여왕 토미리스, 살라미스 해전에서 탁월한 지략을 발휘한 아르테미시아가 그 예입니다. 켄다울레스의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수동적인 관음의 피해자에서 합법성을 상실한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킹메이커로 변모합니다. 헤로도토스가 이 막강한 왕비의 이름을 끝내 익명으로 남겨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녀를 한 개인으로 국한하기보다 역사적 권력 찬탈과 제국의 이행을 촉발하는 거대한 운명적 매개체로서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다음 날 아침 왕비는 신뢰하는 호위병들을 은밀히 배치한 후 규게스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딜레마를 던집니다. 나를 벌거벗겨 수치스럽게 만든 켄다울레스를 죽이고 나와 리디아의 왕국을 차지하든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거라. 헤라클레이드 왕조의 505년 역사가 이 한 문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규게스는 살인을 피하고자 애원하지만 왕비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규게스가 반드시 주군을 죽이거나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연성에 직면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로도토스 서사의 비극성입니다. 규게스는 권력을 탐낸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려 했던 상식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행위자도 압도적인 외부 강압 앞에서는 악을 선택하도록 내몰릴 수 있다는 현실 정치의 비극을 헤로도토스는 이 장면을 통해 고발합니다. 왕비의 복수는 단순히 켄다울레스를 제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암살의 방식과 장소마저 상징적으로 규정합니다. 왕비는 규게스에게 단검을 쥐어주고 그가 전날 밤 자신의 나체를 훔쳐보았던 바로 그 침실, 바로 그 문 뒤에 다시 숨으라고 지시합니다. 켄다울레스가 잠든 틈을 타 암살을 감행하게 함으로써 가장 사적이고 안락해야 할 침실은 관음의 현장에서 정치체제가 전복되는 암살의 무대로 탈바꿈합니다. 공간의 의미가 완벽하게 역전된 것이죠. 문학적 대칭성과 복수의 완결성을 꾀한 이 연출은 헤로도토스 서사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관음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왕조가 끝난다. 이보다 더 완벽한 서사적 정의가 있을까요? 헤로도토스는 이 극적인 공간 역전을 통해 1950년 이집트에서 발굴된 파피루스 단편 옥시링구스 파피루스 238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미 당대의 연극적 긴장감과 시선의 정치학을 내포한 서사를 구현했음을 증명합니다. 규게스가 왕을 살해하고 왕위와 왕비를 차지하자 리디아인들은 분노하며 봉기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규게스 파벌과 리디아의 민중은 타협점을 찾아 델포이 신탁의 판결을 맡깁니다. 델포이의 피티아는 규게스의 왕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규게스의 범행이 불가항력적인 강제, 즉 아난케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켄다울레스 자신이 먼저 신성한 관습을 조롱하는 오만을 저질렀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규게스는 막대한 황금을 델포이에 봉헌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봉헌물들은 규가다스라 불릴 만큼 막대한 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승인에는 무서운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델포이 신탁은 단순한 사면이 아닌 우주적 정의의 유예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델포이 신탁은 규게스의 왕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예언을 덧붙였습니다. 헤라클레이드의 복수가 규게스의 오대손에 이르러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헤로도토스 세계관에서 작동하는 우주적 정의입니다. 죄의 대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지 혈통을 따라 유예될 뿐이죠. 규게스 개인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처벌을 면제받았지만 우주적 차원에서 범행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예언을 정확하게 실현합니다. 규게스의 오대손, 리디아 최고의 부자왕 크로이소스는 거대한 부와 권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참혹하게 멸망당합니다. 헤로도토스적 우주관에서 권력의 찬탈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리디아 서사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시 서사 장치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크로이소스의 멸망은 그 예언의 완성입니다. 이제 제3부 테마 및 비교 문학입니다. 헤로도토스와 플라톤의 같은 인물 규게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규게스 서사는 약 반세기 후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 제2권에서 새롭게 각색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담자 글라우콘이 제시한 규게스의 반지 우화가 그것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인간의 도덕성이 외부의 강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순수하게 내발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두 서사는 동일한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으나 인간 본성에 대한 접근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립니다. 신분부터 다릅니다. 헤로도토스에서 규게스는 왕의 최측근이자 신임받는 정의의 경호원이었지만 플라톤에서는 평범한 양치기 목동입니다. 초자연적 요소도 다릅니다. 헤로도토스에서는 마법이 전혀 없고 오직 인간 간의 심리전과 현실 상황만 있지만 플라톤에서는 지진으로 갈라진 땅 틈에서 발견한 청동말 안에서 투명해지는 마법 반지를 얻습니다. 범행 동기는 정반대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규게스는 생존을 위한 불가항력, 즉 아난케에 의해 수동적으로 살인을 선택합니다. 반면 플라톤의 규게스는 들키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기인한 자발적 탐욕으로 능동적으로 악을 선택합니다. 왕비의 역할도 다릅니다. 헤로도토스에서 왕비는 쿠데타의 주동자이자 권력의 설계자로 규게스를 압도하지만 플라톤에서는 투명해진 규게스에게 유혹당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헤로도토스가 현실 정치의 비극성과 강압성을 통찰했다면 플라톤은 역사적 사실성을 소거하고 영혼의 윤리학을 구축했습니다. 같은 인물, 다른 철학. 이것이 헤로도토스와 플라톤이 규게스를 통해 보여주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서술 방식 중 주목할 것이 디그레션, 즉 일탈적 서술 기법입니다. 그는 본론 사이사이에 다양한 일화를 삽입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흥미 유발용 잡동사니가 아니라 주제의식적 전주곡으로 기능합니다. 제1권 23장과 24장에 등장하는 아리온과 돌고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코린토스의 폭군 페리안드로스 시대, 천재 하프 연주자이자 디티람보스의 창시자인 아리온은 이탈리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뒤 귀국하려 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눈이 먼 코린토스 선원들이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죠. 아리온은 돈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선원들이 목숨마저 요구하자 마지막으로 아폴론 신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 요청한 뒤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성과 경건함에 감동한 돌고래가 등에 업고 타이나룸 해안까지 무사히 데려다 줍니다. 이 일화는 훗날 솔론이 크로이소스에게 전할 철학적 교훈의 예고편입니다. 솔론은 죽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부를 수 없다. 끝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죠. 아리온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 순간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 같지만 결국 신의 비호를 받아 구원받습니다. 반면 탐욕스러운 선원들처럼 불법적으로 재물을 탐하거나 물질을 행복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자들은 파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작은 이야기 하나를 통해 우주적 정의가 실제함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권력과 부에 취한 제국주의가 어떻게 붕괴할지에 대한 도덕적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이제 제4부, 제국의 경제와 멸망입니다. 리디아의 부와 제국주의적 팽창, 그리고 그 비극적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디아는 역사상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하여 사용한 나라입니다. 팍톨루스 강이 사금을 활용한 이주와 발행은 고대 세계의 상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알리아테스 왕대의 일렉트럼, 즉 호박금으로 주화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크로이소스 왕대에 이르러 순도를 표준화한 크로이세이드 금화가 지중해 세계에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또한 리디아는 소매업이라는 상업 형태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창안했습니다. 이 모든 경제혁신이 지중해 세계의 부를 리디아로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의 세계관에서 과도한 물질적 풍요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오만, 즉 휴브리스를 불러일으키는 씨앗입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군림하던 리디아가 결국 그 오만함으로 인해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과정은 헤로도토스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메름나드 왕조의 리디아 왕들은 대대로 서쪽, 즉 그리스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규게스는 이오니아의 밀레투스, 스미르나, 콜로폰 등을 공격하며 영토 확장을 시작했고 이집트의 프삼티크 1세를 지원하는 등 독자적인 외교 노선도 걸었습니다. 아르디스는 프리에네를 점령했으며 알리아테스는 스키티아인과 동맹을 맺어 킴메리아인을 최종적으로 몰아내며 리디아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에 이르러 이 팽창은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무력을 동원하여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연안의 이오니아, 아이올리스,
도리아 계열의 그리스 도시들을 모두 예속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그리스인은 외부 세력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크로이소스의 정복이 바로 헬라스인과 바바리안 간의 최초의 공식적인 지배-피지배 관계를 성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인과의 첫 단추가 됩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크로이소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자 솔로는 그에게 경고했죠. 끝을 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하다 할 수 없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델포의 신탁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강대한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오독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이 말한 것은 그 자신이 이끄는 리디아 제국이었습니다. 기원전 546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의 군대가 사르디스를 함락시킵니다. 500년 넘게 이어진 리디아 왕국의 패권은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규게스의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메름나드 왕조 그리고 델포의 신탁이 예언한 오데손의 복수가 마침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적 우주관에서 권력의 찬탈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코넬 대학교 등이 주도한 사르디스 발굴 프로젝트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헤로도토스가 감탄했던 리디아의 정교한 절석 조적조 건축 양식과 막대한 황금 가공 유적, 그리고 그리스 아나톨리아 문화가 융합된 물질적 번영이 고고학적으로 실증된 것입니다. 물론 왕들의 통치 연수나 세부적인 연대기에서는 동시대 아수르 연대기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아슈르바니팔의 점토판에는 루디의 구구, 즉 규게스가 기원전 644년에 킴메리아인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헤로도토스의 연대기가 구전 전승 과정에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대 학계의 정설입니다. 결론적으로 헤로도토스의 리디아 기록은 문학적 각색이 존재하나 지리적 문화적 맥락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지닌 사료입니다. 그는 역사가이자 동시에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헤로도토스 역사 제한권 리디아 로고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켄다울레스의 관음증적 오만에서 시작된 한 왕조의 몰락이 규게스의 왕위 찬탈과 메름나드 왕조의 흥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크로이소스의 멸망을 통해 헤라클레이드 왕조 500년의 복수가 완성되는 이 장대한 서사. 그것이 바로 서양 역사학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헤로도토스의 이야기입니다. 침실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제국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리고 역사의 우주적 정의는 어떻게 혈통을 따라 유예되다 마침내 실현되는지. 헤로도토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인간 본성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